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오래된 2층 양옥집 지하실에는 무게가 엄청난 낡은 철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집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지만 무려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철통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 준비를 하던 집주인이 우연한 호기심에 철통을 열어보게 되었고, 그 순간 30년 넘게 암흑 속에 봉인되어 있던 끔찍한 연희동 지하실 살인 사건의 전말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때는 2003년 10월 23일 목요일이었다. 1962년 11월 2일생으로 당시 40세였던 집주인 박지우는 경기도 분당에 새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언제든 새 주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짐을 정리하기 위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불렀다. 인부들은 능숙하게 크고 작은 가구와 폐기물들을 집 밖으로 빼내고 있었지만 이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한 인부가 지하실 구석에서 시뻘겋게 녹이 쓴 거대한 철통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표면의 글씨조차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식된 철통은 오랜 세월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인부가 철통을 들어 올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두 명의 인부까지 합세해 낑낑댄 끝에야 겨우 지하실에서 마당 앞 공터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숨을 헐떡이던 인부 중 한 명이 집주인 박지훈에게 말했다. 철통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트럭에 실을 수 없으니 이곳에 두고 갈 테니 직접 처리하셔야겠다는 것이었다. 마당에 덩그러니 놓인 철통을 바라보던 박지훈은 문득 1994년 자신이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도 지하실에 저 철통이 있었고 치워버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엄두를 내지 못한 채 9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었었다.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토록 무거운 것일까? 호기심이 동한 그는 창고에서 쇠지렛대 빠루를 가져와 굳게 닫힌 철통의 뚜껑을 비틀어 열기 시작했다. 끼기쉔거리는 쇳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는 순간 지독한 악취가 훅 끼쳐오며 그의 코를 찔렀다. 순간적인 현기증을 느끼며 안을 들여다본 박지훈의 시야에 시커먼 액체 무언가가 들어왔다. 역겨움을 꾹 참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내부를 살피던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짙은 액체 위로 낡은 구두 한 짝과 함께 사람의 손이 떠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혼비백산한 그는 곧바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은 현장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인근 주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다. 평화롭던 연희동 고급 주택가는 순식간에 몰려든 구경꾼들과 취재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은 철통 안에 시신이 들어있다고 확신했지만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소중한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철통 전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조심스럽게 이송했다. 분석 결과 철통의 용량은 약 208리터였고 전체 무게는 무려 160kg에 달했다. 국과수 연구원들이 철통 안에 든 내용물을 모두 빼내는 데에만 꼬박 3시간이 걸렸다. 그 안에는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는데 입고 있는 옷차림은 수십 년 전인 1960년대 후반에 유행하던 낡은 스타일이었다. 철통 내부에는 흑백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녹색을 띤 정체불명의 액체가 찰랑거렸다. 훗날 이 액체는 플라스틱 공업용 염료로 밝혀졌으며 시신과 유류품들은 모두 이 염료 속에 푹 잠겨 있었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핸드백 안에서는 오래된 화장품 케이스, 머리빗, 속눈썹 뷰러, 낡은 전화번호부 수첩, 그리고 금속 반지 2개와 목걸이 하나가 나왔다. 반지 중 하나에는 L, S, 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전화번호부 수첩이었다. 수첩의 내용을 해독할 수만 있다면 철통 속 여성의 신원을 밝혀낼 결정적 단서가 될 터였다. 하지만 수첩은 수십 년간 화학 염료에 담겨 있었던 탓에 볼펜으로 살짝 찌르기만 해도 뚫릴 정도로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려 내용을 복원하기가 극도로 까다로웠다. 한편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피해 여성의 자궁 안에는 임신 9개월 된 태아의 유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둔기에 의한 후두부 다발성 골절, 즉 뒷머리를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즉시 실종자 탐문 수사에 돌입했다. 키 150cm 초반의 체구가 작은 여성을 중심으로 과거 실종 기록을 뒤졌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 조건에 맞는 실종자가 너무 많아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결국 수사팀은 철통 자체에서 단서를 찾기로 방향을 틀었다. 부식된 철통 표면에서 인천의 한 화학 공장 이름과 일련 번호의 흔적을 간신히 찾아낸 경찰은 해당 공장으로 수사관을 파견했다. 공장 측의 기록에 따르면 그 철통은 사건 발생보다 앞선 1965년에 생산되어 녹색 플라스틱 염료를 담는 데 사용되었으며 1971년 이후로는 단종된 제품이었다. 동시에 경찰은 집주인 박지훈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는 1994년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이미 지하실에 그 무거운 철통이 있었으며 겉면에 적힌 화학기호를 보고 위험물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여러 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알리바이와 태도가 너무도 명확했기에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추적한 결과 이 연희동 주택은 지어진 이래 총 4명의 주인을 거쳐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역추적 끝에 1960년대 후반 이 집을 지어 처음 입주했던 일대 소유주를 찾아냈다. 그는 1935년 7월 25일에 태어나 사건 당시 34세였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3년에는 68세가 된 최태석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 은퇴하여 제주도의 고급 타운하우스로 이주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형사들이 연희동의 오래된 이웃 주민들을 탐문하자 과거 최태석이 구로공단에서 꽤 규모가 큰 조화 가짜, 꽃과 플라스틱 잔디 등 장식품을 생산하는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플라스틱 공장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형사들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것이 있었다. 철통을 가득 채우고 있던 흑백의 플라스틱 알갱이들, 일대 집주인이 운영하던 플라스틱 공장.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경찰이 과거 거래 내역을 끈질기게 샅샅이 뒤진 결과 1960년대 후반 최태석의 구로공단 공장에서 인천의 그 화학 공장으로부터 조화와 인조 잔디를 염색하기 위해 문제의 녹색 염료를 대량으로 납품받았던 기록을 찾아냈다. 연희동 철통 살인 사건의 충격적인 소식은 인터넷 뉴스 초기 형태였던 포털 사이트 기사와 방송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던 중 서대문 경찰서로 한 통의 익명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제보자는 철통 안의 여성이 누군지는 확실치 않으나 1960년대 후반 구로공단의 플라스틱 공장 사장이었던 최태석이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여직원과 은밀한 내연 관계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증언했다. 모든 정황이 최태석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형사들은 지체 없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날아가 68세의 최태석을 대면했다. 불쑥 찾아온 경찰을 본 최태석은 극도로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려 하지 않았지만 형사들의 끈질긴 요구에 마지못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형사들이 현장에서 찍힌 철통 사진을 들이밀며 예전 공장에서 이런 염료통을 쓴 적이 있냐고 묻자 그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공장에서는 저런 철통을 쓴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댔다. 녹색 염료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화학 염료 자체를 취급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미 경찰이 과거 공장 거래 장부까지 확보한 상태였기에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가 강하게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경찰은 그가 진범이라는 확신을 굳혔다. 형사들이 단도직입적으로 과거 여직원과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자 뜻밖에도 최태석은 아주 오래전 그런 일이 있긴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벌써 34년이나 지난 일이라 상대 여성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때 형사들이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바로 2000년대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DNA 채취 키트였다. 형사들은 철통 속 태아의 뼈에서 추출한 DNA와 대조하기 위해 구강상피세포 채취를 요구했다. DNA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최태석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영장도 없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분노했고 당장 형사들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 그 사이 국과수에서는 기적적인 성과가 나왔다. 특수약품 처리와 첨단 스캐닝 기술을 동원해 녹아내린 수첩의 내용 일부를 복원해낸 것이다. 수첩의 한 페이지 두 번째 줄에는 최 사장님이라는 글자와 함께 지금은 결번이 된 과거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서는 김은아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즉각 통신사 조회를 통해 현재 이 번호를 사용 중인 사람의 소재를 파악했고 놀랍게도 그 번호의 주인은 여전히 김은아였다. 형사들은 당장 그녀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1945년 8월 17일에 태어나 당시 58세였던 김은아는
철통 속 유류품 사진을 보자마자 오열하며 철통 속 임산부가 자신의 절친했던 동생 이소희라고 지목했다. 1945년 5월 12일에 태어난 이소희는 사건 당시 꽃다운 24세였다. 전라북도 정읍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소희는 돈을 벌기 위해 홀로 상경하여 최태석의 플라스틱 공장에 취직했다. 은하와 소희는 구로동의 한 야학에서 부기를 배우며 처음 만나 친자매처럼 의지하던 사이였다. 착하고 성실했던 소희는 항상 고향의 부모님을 챙겼고 서울에서 자리 잡아 부모님께 번듯한 집을 사들이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다. 은하의 증언에 따르면 1969년 가을 어느 날 소희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은하에게 털어놓았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끝내 숨겼지만 그가 아내와 새 아이를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만은 말해주었다. 은하가 그 남자가 너랑 결혼한대? 라고 묻자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당연하지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극은 며칠 뒤인 1969년 9월 14일 일요일 밤에 벌어졌다. 소희는 남자가 자신과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밤늦게 그 남자의 자택으로 전화를 걸었다. 불행히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자의 아내였고 감정이 격해진 소희는 아내에게 불륜 사실과 임신 사실을 모조리 폭로해버렸다. 전화가 끊긴 직후 분노로 이성을 잃은 남자가 소희의 하숙집으로 전화를 걸어 당장 죽여버리겠다며 폭언을 쏟아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소희는 급히 은하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은하가 즉시 가리봉동에 있던 소희의 하숙집으로 달려갔을 때 방문은 열려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은하는 그 자리에서 3시간 넘게 소희를 기다리고 동네를 샅샅이 뒤졌으나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음 날 파출소에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경찰은 처녀가 바람이 나서 가출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유부남의 살해 협박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소희의 명예가 훼손될까 두려웠던 은하는 그 말을 삼켰고 결국 소희의 실종은 34년 동안 단순 가출로 묻혀버렸던 것이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1969년 9월 14일 밤 최태석이 소희를 아무도 없는 공장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완전 범죄를 꿈꾼 그는 시신을 바다나 한강에 유기할 목적으로 공장에 있던 염료용 철통에 시신을 넣고 공장에 플라스틱 알갱이와 염료를 가득 부어 덮었다. 철통이 물에 무조건 가라앉게 하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용접해 밀봉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치명적인 계산착오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철통의 무게가 160kg을 훌쩍 넘어가 버려 혼자서는 도저히 트럭이나 배로 옮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극도의 패닉에 빠진 최태석은 결국 인부들을 돈으로 매수해 철통을 내용물이 뭔지 숨긴 채 자신의 연희동 자택 지하실로 옮겨놓았고 이후 이사를 가면서도 차마 철통을 빼내지 못해 34년간 그곳에 방치했던 것이다. 만약 4대 집주인 박지훈이 우연히 뚜껑을 열지 않았다면 이 잔혹한 비밀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확실한 물증과 증언을 확보한 경찰은 즉각 법원으로부터 최태석에 대한 체포영장과 DNA 강제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제주도로 급파되었다. 하지만 형사들이 그의 고급 타운하우스에 들이닥쳤을 때 창백한 얼굴의 아내는 남편이 전날 밤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길한 직감의 형사들이 자택 차고지를 수색했고 그곳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서 엽총을 물고 자살한 최태석의 시신을 발견했다. 차 안은 사방으로 피가 튀어 참혹했고 외부에 침입 흔적은 없었다.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 명백한 자살이었다. 사망한 최태석의 시신에서 채취한 DNA와 철통 속 태아의 DNA를 대조한 결과 부자 관계일 확률 99.93%라는 완벽한 일치 판정이 나왔다. 수사팀의 모든 추리가 사실로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비록 유력한 용의자 최태석이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34년 만에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다. 사건의 전말이 보도된 후 한 유력 일간지의 탐사보도 기자가 전라북도 정읍의 시골 마을을 수소문해 소희의 노모를 찾아갔다. 1913년 3월 8일생으로 어느덧 90세의 백발노인이 된 어머니는 34년 만에 품에 안게 된 딸의 유품과 복원된 흑백 사진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노모의 평생 소원은 가출한 줄로만 알았던 딸을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는 것이었으나 그 대가는 비극적인 삼각관계가 낳은 참혹한 죽음의 확인뿐이었다. 국과수에서 복원한 소희의 낡은 전화번호부 수첩, 맨 마지막 장에는 핏방울처럼 번진 볼펜 자국과 함께
최태석을 향해 쓴 것으로 보이는 그녀의 마지막 메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짧은 문장에는 24살 여인의 끔찍한 절망과 슬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진실을 말했다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